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박 PD는 좋아하는 영화가 있죠. 조폭 영화. 저는 조폭 나오는 영화 잘 안 보는데요. 그래도 몇 개 본 영화를 보다 보면 간혹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상대 조직을 치러 갈 때 보통 행동지장이 가장 앞장을 서죠. 그래서 행동지장이 호기롭게 야, 치러 가자! 상대방 조직과 한판을 뜨려 해서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싸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코미디 영화 같은데요. 코미디 영화도 그렇고 아무튼 조폭 영화에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해서 다들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 코미디 조폭 영화에서는 가장 앞장섰던 행동 대장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정도로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경불지에서 하느냐? 최근 외교 무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나섰다가 죽도록 맞는 행동대장, 과연 누구일까? 자칫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코미디를 찍고 있군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최근 국제 정세를 다룬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그러니까 외교 정책 기조 변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을 토대로 했거든요. 아니, 모호한 거 이거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최강 4개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북한도 있고요. 전 세계 어디를 따져봐도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 나라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든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도박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조선시대 때 인조가 망해가는 명나라 편을 끝까지 들다가 병자호란이라는 참사를 당했던 거. 이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나라로서는 최선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강대국, 진짜 다른 나라들이 건들 수 없는 미국, 중국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외교 정책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전략 아닙니까? 명확한 거, 뻔한 거는 그 자체로 전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 외교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화끈한 거 좋아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모호한 거 싫어. 전략적 명확성으로 외교 기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또 비난을 받을까봐 윤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가치 외교. 가치 외교라는 걸 내세워요. 근데 가치 외교, 이거 들으시면서 뭔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치 외교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치 외교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고 설명해 놓은 게 없어. 그냥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가치 외교다 얘기하는 것만 나와 있지 이게 어떤 개념이다라고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앞서 얘기드렸던 전략적 모호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 중립 외교 이런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가치 외교는 명확하지가 않아.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또 총대를 맨신 분이 계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 이런 설명을 해요. 아니 기자들이 도대체 가치 외교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권과 평화 등을 열쇠말로 한대요. 뭐 키워드를 또 우리나라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국익과 부딪힐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뭐 좀 이해는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권과 평화. 이게 도대체 외교랑 우리 외교 전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얘기가 있죠. 국익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거를 꾸준히 유지하면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면 나중에는 결국 이득이 될 것이다. 이 나중에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 장기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바둑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일본 자민당의 철학 같은데요? 맞아요. 박 PD가 정확히 보셨어요. 이 가치 외교, 요거는요, 아베 정부가 내세웠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 걔네는 사실 패망 이후로 계속 자민당이 거의 해먹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라는 표현이 맞긴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치 외교 전략적 명확성 이거 내세우는 것은요. 앞서 얘기드렸던 조폭 영화, 뭐 코미디 영화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충성하는 우직한 행동대장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시가 다르게 급변하는 외교 무대에서 이런 우직함이 과연 미덕이 되고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박진이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아니면 바둑적으로라도 우리 국익에 부합할까? 지난주 끝난 G7 정상회의,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것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이것도 참배를 했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요. 한미일 정상이 만난 시간이 20분도 아니고요. 겨우 2분. 근데 2분 만나는 것도 정상회담이라고 하나요? 아, 하긴 나노 시대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가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이 2분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장면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다른 나라 정상들, 뭐 바이든으로부터 대부분의 정상들은 다 앉아 있는데 윤 대통령 자리, 첫 번째 세션에는 윤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션에는 사람이 바뀌었어. 박지 외교장관이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뭐 대학도 아닌데 대출을 합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런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난 20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중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때였거든요. 그동안 이 G7 전에 미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외쳐왔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성명에도 이 내용이 위주로 발표될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이거 뭐 러시아를 향한 말일 수도 있지만 중국을 향한 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따라서 그 침공 야욕을 버려라. 힘에 의한 일상 변경. 이게 대만 침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을 절대 침략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왕따시켜버리겠다. 즉, 앞서 잠깐 언급했던 디커플링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번 정상 확대 세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의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게요. 따지고 보면 미국과 일본이 얘기했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 말에 보폭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덧붙여져요. 실제 이날 발표된 40쪽 분량의 공동 성명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이 디리스킹과 다각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과 완전히 선을 긋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해서 실용적 접근이다 라고 언론들은 분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속내는 이거죠.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G7까지 열었는데 나머지 국가들이 아니 우리를 왜 거기에 끼워넣으려고 하느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데를 제외하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대놓고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관계? 우린 끊을 수 없는데? 왜 니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런데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을 대표하는 강대국들이잖아요. 중국 인권 문제에서도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목소리에 맞춰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꾸준히 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G7에서는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외신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미국 쪽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럽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친하다. 보통 이렇게 인식해왔죠. 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공조, 이거는 엄청 굳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 요청한 대로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라고 선언한 유럽 국가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요, 얼마 전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문 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관계는 흑백이 아니고 대응 역시 흑백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U 집행위원장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까지 요구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유럽은 따를 수 없다.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란 겁니다. 네. 근데 EU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는 마크롱에 비하면 강도가 약했어요. 마크롱은 한 발 더 나갔거든요. 마크롱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유럽이 대만 위기에 휩쓸리는 것, 이 대만 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러면서요, 와, 결정타를 날립니다.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엄청 세지 않습니까? 외교가에서는 섬 넘는 발언이다. 이 폭탄 발언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했고요. 그런데 마크롱만 이랬을까? 마크롱보다는 강도가 낮았지만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시진핑을 찾은 외국 정상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과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들 정상들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축하해준 사람이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였습니다. 어허. 올라프 숄츠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도 디커플링에 반대한다.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갈수록 국내에선 권위주의적이고 외국에선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과 동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G7의 대중국 연대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도 미국의 요구 일방적으로 따라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주도의 중국 디커플링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탈리아는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탈리아 총리가 이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이 네. 조르자 멜로니.
그래서 당연히 중국과 관계에 선을 그을 줄 알았거든요. 얼마 전 우리나라 언론들도 많이 보도했어요. 중국의 1대1로 해서 이탈리아가 빠지겠다. 그런데 빠진다고 해놓고선 정작 중요한 건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 멜로니가요, 시진핑을 만날 계획을 지난해 밝혔거든요. 올 상반기 중에 방중하겠다. 근데 방중 계획 취소는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만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멜로니가 시진핑 만나서 나도 디커플링 반대세. 네. 그러면 미국도 이쯤 되면 뻘쭘해졌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변화에 일단 외신들,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최근 서방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험을 논할 때 쓰는 표현이 미국이 요구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든도 한 발을 빼는 모양새예요. 바이든이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디리스킹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 한 발을 완전히 뺀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외교 기조를 바꾸면서 미국이 내세웠던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거를 요구해왔던 미국조차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디커플링을 향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달려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뒤로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디커플링이 앞장섰던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앞서 언급했던 조폭 영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문제는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이런 변화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여기 갔다 와서 내가 뭐 이렇게 잘했어.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디커플링을 다른 나라들은 선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면서 공급망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디리스킹,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는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네. 왜냐? 디리스킹, 단순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말이잖아요. 세상을 흑백으로 좀 나누지 말아라. 아군과 적군으로만 가르지 말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 보라는 무지개 색깔처럼 각국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게 바로 디리스킹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프랑스, 영국, 독일은 왜 이렇게 미국에 각을 세우면서 중국과 디리스킹을 하려고 할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경제적 실리 때문인 것 같아요. 마크롱은 센 발언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비공식 2차 회동까지 가지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었거든요. 이를 통해 프랑스에 큰 선물까지 안겼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중국이요.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아시죠? 이 에어버스에 여객기 160대를 한꺼번에 주문한 거예요. 와.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이 프랑스 것만 이렇게 사줬을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겠죠. 이에 프랑스도요. 중국 조선소에 4조 원가량의 컨테이너선 16척을 발주하면서 화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고 받고 프랑스와 중국이 서로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시진핑
3기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올라프 슐츠 총리. 이 갈 때 그냥 가지는 않았죠. 폴스바겐, 지멘스, 바스프 이런 독일 대기업 CEO를 포함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두둑히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 독일이 주력하는 녹색 전환 있죠. 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에너지. 근데 이 분야에 꼭 필요한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중국. 왜냐하면 이 청정에너지 요거를 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제조의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거를 다 챙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영국도요. 중국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위기 탈출구를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미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두 번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처럼 미국과 함께 패거리를 만드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겠죠. 그러니까요. 바로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이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이들 국가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최근에 생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매우 강했어요. 디리스킹을 선언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에서만큼은 독자 노선을 추구해 왔거든요. 아마 이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드골주의. 이 드골 대통령. 이 드골주의 이게 뭐냐? 미국이나 이런 동맹보다는 프랑스 이득을 가장 앞세워서 이에 반하면 미국의 요구도 거부하겠다. 프랑스 독자주의. 이게 드골주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이 트럼프 이후 미국의 행보 때문이죠. 특히나 독일과 프랑스, 유럽 국가 중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독일은요, 무역 의존도가요, 무려 72%, 프랑스도 44%. 참고로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독일과 비슷한 73%. 근데 특히 이들 국가는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국과 교역 규모가 어쩔 때는 1위, 어쩔 때는 3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교역 규모가 중국이 더 큰 그런 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이거는 한마디로 중국과 교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에 이걸 요구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대요. 미국의 IRA법 때문에 80억 유로라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국 때문에 이런 손실이 생겼으면 이 손실 미국이 채워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 말? 니네 우리 손해만 입히는데 니네 말 왜 들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중국과 놀지 말라고 압박했던 미국. 얘네들도 이율 배반적이에요. 예전 경불진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 무려 6,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아니 나가서 싸우라고 부추겼던 대장이요. 뒤로는 딴주머니 차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미국에 맞서 유럽판 IRA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독자 추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이유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도 독일, 영국, 프랑스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IRA 타격 크게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압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무역 적자는 역대급으로 악화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디커플링을 외치고 있습니다.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맨 처음 언급했던 조폭 영화처럼 우리나라만 뛰어나가다가 우리나라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이라도요, 제발 흑백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처럼요, 우리만의 색깔, 그리고 가치 외교라고 했잖아요. 그 가치 외교는 우리만의 가치를 찾아야지 진짜 가치 외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치 외교. 이런 황당한 용어만 만들어내지 말고요. 네. 뭐 야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투피치 투수, 보통 직구와 슬라이더를 쓰는데 이런 선수들은 오래 못 가잖아요. 왜냐면 타자 입장에서는 50%의 확률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체인지업, 커브 이런 볼을 곁들이게 돼서 4가지 이상의 구종을 갖게 되면 타자 입장에서도 4분의 1의 확률로 줄어든단 말이죠. 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전략은 모호해야 전략입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